네, 안녕하세요. 영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 실행 버튼을 누르니까 마치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py라고 붙어있는 이 파이썬 파일은 실행 파일이 아닙니다. 이 파일은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행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순 코드는 프로그램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외부의 프로그램이 이 텍스트 코드를 읽고 실행시켜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서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파이썬 프로그램인 거죠. 우리 환경 설정할 때 생각해보면 파이썬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웹상 어딘가에서 다운로드 받았었거든요. 그때 설치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보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이 파이썬 3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언제 실행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래 보시면 저희 환경 설정할 때 파이썬 3.8.5 버전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y로 시작되는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VS 코드에서는 어떻게 파이썬을 실행시키고 있는지 한번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간단한 헬로우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 버튼 눌러보면요, 여기 터미널 부분에 헬로우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령어는 우리가 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앞에는 파이썬 3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프린트 프렉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해 보면요, 나는 파이썬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건데 이걸 통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해석할 거야 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파이썬 3는 저희가 환경 설정 시간에 세팅했던 파이썬 3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py 이 파일은 지금 실행시킨 이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명령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렇게 명령어로서 실행시키는 방식을 CLI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인터페이스긴 인터페이스인데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명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랑 대비되는 환경이 어떤 거냐면 GUI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윈도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익숙하시죠? 이게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이 방식은 바탕화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우리가 그래픽적 요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로 보면 지금 파이썬 3를 시각적으로, 그래픽적으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터미널 환경은 CLI 환경인 셈이고요. 이 환경 속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VS 코드가 파이썬을 실행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이 VS 코드는 이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켜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터미널을 먼저 켜주셔야 되고요. 이 터미널에서 파이썬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 3만 켜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py라고 하는 파일을 해석해라 라는 명령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파이썬 개발자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개발할 때마다 특정 폴더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터미널을 켠 다음에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이런 구조를 매번 가져가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수행해 주도록 우리가 통합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VS 코드는 어떤 폴더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탐색기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완성이 다 완료되면요, 해당 코드를 여기 아래에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그냥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팅해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 터미널에서 실행시킴으로써 이 해당 코드를 해석해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속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군. 자, 그러니까 이 터미널 환경에서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GUI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는 해당 창이 뜬다든지 그 프로그램 상태가 그래픽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CLI 환경에서는 이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그 내부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터미널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터미널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터미널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파이썬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CLI 환경인 터미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전달해줘서 이 파이썬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의 현재 상황을 터미널한테 출력해주는 이 기능이 바로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넘겨준 이 인자가 터미널에 출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4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왜 구구절절 설명했냐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출력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반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프린트를 얘기할 거고요. 반환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통 리턴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밖으로 값을 뱉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트는 어디로 방향이 되어 있냐면 이 프린트는 터미널로 출력을 뱉어줍니다. 근데 이 리턴이라고 하는 반환은 언제 배웠었냐면 파이썬에서 함수할 때 배웠어요. 함수. 근데 이 함수의 출력 결과는 이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은 파이썬 내부로 돌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 개념을 사용해서 간단한 함수를 구현해봤는데요. 이 함수는 플러스 넘버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반환해 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두 개의 숫자를 주고 있는데 12랑 2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수가 더해져서 30이 반환될 거고요. 반환된 값은 플러스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실행 결과가 30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긴 30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스 넘버를 통해서 어떤 값을 반환하긴 했는데 이 반환의 대상이 파이썬 프로그램 내부라는 거지 이 터미널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터미널 환경 속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파이썬 3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켰고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print frac.py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쭉 읽어보면 함수가 정의되고 있고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수가 호출될 때 이 파이썬 전체 영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고유의 영역인 함수 스코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플러스 넘버만의 함수 영역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10이랑 20이라고 하는 값을 외부에서 인자로서 전달해줬고요. 이 함수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더해줬어요. 더해준 결과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값을 함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뱉어줬습니다. 뭘 통해서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값은 플러스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특정 함수에서 함수 스코프 바깥으로 값을 꺼내주는 역할이지 파이썬 바깥으로 꺼내주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 내부의 사정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 프린트를 통해서 터미널에 출력해주기로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절트 값을 프린트를 통해서 뱉어주면 될 겁니다. 한번 코드를 다듬어 볼게요. 이 플러스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이 프린트의 인자로 전달해주면 이 녀석이 터미널로 출력이 될 거라서 실행 결과 30이 출력이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소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랑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녀석들이 둘 다 반환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출력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꼭 체크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 번만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 호출할 건데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라고 하는 값을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요. 첫 번째 줄에는 1, 두 번째 줄에는 2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당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고 다음 줄에 2를 입력할 때요. 이때 엔터라고 하는 입력을 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프린트라고 하는 인자 속에는 엔터라고 하는 그 입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나서 다음 줄로 자동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입력으로 주지 않은 엔터라고 하는 녀석이 자동으로 삽입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동으로 줄 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엔터가 입력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프린트의 인자로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값을 여러 개 줘볼게요. 이렇게 여러 개 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 인자를 보시면 이 에스터리스크 밸류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함수 매개 변수에 에스터리스크가 달려있다면 이건 이 위치 인자를 모두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인자가 들어가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한 값은 모두 다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볼게요. 실행 결과 이 1, 2, 3, 4, 5가 한 줄씩 띄워지는 게 아니라 한 칸씩 벌어지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자열을 해석해보면 1 다음에 띄어쓰고 2 다음에 띄어쓰고 3 다음에 띄어쓰고 4 다음에 띄어쓰고 5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만 입력으로 줬지 이 띄어쓰기는 입력으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띄움이라고 하는 이 엔터 입력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여러 개의 인자를 전달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 스페이스도 같이 입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여러 개의 인자를 전달한 경우 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입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줄띄움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 스페이스가 들어가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게 궁금할 때는 1차적으로 이 함수의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을 보는 방법은 이 함수를 호출하실 때 이 설명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values만 넘겨줬었는데 여기에 set이라고 하는 옵션과 end라고 하는 옵션이 보여요. 그런데 둘 다 패턴이 조금 비슷합니다. 이 set이라고 하는 것과 end는 둘 다 문자열을 기본적으로 받고요. 여러분 이거 파이프 기호 있으면은 이거 OR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자열 또는 non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one이 왔을 때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공백이 들어간다고 입력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end의 경우는요. 여기에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역/n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준대요. 강사님 역/n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한번 쳐보면 되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프린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고요. 그 사이에 안녕하세요 사이에 아까 end의 입력값으로 있었던 여기 역/n 이런 거를 한 3번 정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고 줄 띄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서 한 번 더 띄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서도 한 번 더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총 3번 엔터가 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n은 엔터, 줄 띄움의 의미였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1, 2, 3, 4, 5랑 2를 출력한 걸 다시 한번 보면 이 줄띄움이라고 하는 액션은 이 인자 사이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린트가 다 출력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 2, 3, 4, 5가 다 출력이 되고 나서 프린트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엔터가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할 걸 다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 역/를 붙인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을 보시면 cb라고 하는 옵션과 end라고 하는 옵션이 있잖아요. 이때 끝에 붙여주는 문자열을 end라고 생각을 한다면 end에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enter를 입력해준다, 줄띄움을 입력해준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1, 2, 3, 4, 5를 입력해주고 나서 이번엔 문자열로서 끝입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 결과인데요. 1, 2, 3, 4, 5가 출력이 되고요. 원래는 줄띄움, 엔터가 입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줄 띄어지지가 않았죠. 줄 띄어지지가 않았고 우리는 마지막 문자열로 끝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프린트 함수가 수행될 때마다 마지막에 이 줄띄움을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동으로 엔터가 입력이 되는 1번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end 옵션 덕분에 우리가 자동 수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n이라고 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이게 엔터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냥 이 문자열 사이에 엔터를 입력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녕하고 역/n을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이렇게 엔터를 쳐줌으로써 한 줄 띄워주는 입력을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런데 빨간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열 사이에 엔터 입력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띄움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역/n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자열 속에서는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문자열 사이에 이 따옴표라고 하는 걸 입력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따옴표를 쓰고 싶었을 뿐인데 빨간 줄이 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이라고 하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열린 따옴표 그리고 이게 닫힌 따옴표가 되어서 이 따옴표가 혼자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열린 따옴표고 이게 닫힌 따옴표고 이 안에는 그냥 문자열일 뿐인데 파이썬이 인식하기에는 이 문자열이 그냥 문자열 타입을 구분하는 기호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옴표가 문자열을 인식하는 기호가 아니라 나는 그냥 문자열 그 자체야 임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역/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출력해봤을 때 여기 사이에 작은 따옴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는 이 뒤에 녀석을 이거 원래 쓰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걸 그냥 문자열 그 자체로 다룰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문자열 사이에서 역/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특수한 입력값을 주는 방식을 바로 escape sequence라고 말합니다. 이건 줄띄움을 의미하는 역/n이나 이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 역/따옴표 요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흥미가 좀 생기는 분들은 어떠한 입력값들을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ND 옵션을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 SIP이라고 하는 옵션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SIP이라고 하는 단어는 separation의 줄임말이에요. separation을 다시 말하면 구분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구분하냐면 이렇게 인자를 여러 개 줬을 때 이 인자들을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이 SIP은 어떤 값도 주지 않았을 때 그 구분자로서 이렇게 공백을 준대요.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입력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값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SIP이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이 대쉬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한번 해보면요. 아까는 1 띄고 2 띄고 3 띄고 4 띄고 5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1 대쉬 2 대쉬 땡땡땡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SIP이라고 하는 구분자 옵션은요. 인자를 여러 개 줬을 때 이 인자 사이에 어떤 문자열을 입력할 것인지 값을 받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IP을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입력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특징은 SIP 속성 덕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다 좋은데요. 강사님, 저는 이 구분자로서 어떤 것을 입력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인자를 다 붙여주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 구분자에 어떤 입력도 주지 않으면 되겠죠. 어떤 입력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빈 문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주시면 되는데 여기 SIP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고요. 여기엔 빈 문자를 넣어주시면 구분자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출력해보시면요. 1, 2, 3, 4, 5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자, 이렇게 구분자 없이도 출력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린트 함수의 AND와 SIP 옵션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 리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umbers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 5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의 자료 구조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때 저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잘 보시면 1하고 줄 띄우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만 줄 거고요. 2하고 스페이스, 3 스페이스, 4 스페이스, 5까지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강사님, 이 넘버스를 그냥 통으로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이 넘버스를 출력해보시면 이 출력이 좀 예쁘질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콤마도 없고요. 그리고 이 괄호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괄호도 있고 콤마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넘버스를 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넘버스를 순회해주면 되겠죠. 이 반복 가능한 자료 구조를 대상으로 순회를 돌아줄 때는 포문이 적절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 줄 거고요. 인 뒤에는 이 반복해 줄 넘버스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뽑았을 때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은 넘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넘버를 통해서 하나하나 값에 접근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출력 결과 자, 아까랑 다르게 콤마랑 이 대괄호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저는 한 칸씩 스페이스를 원했는데 한 줄을 띄워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린트 1 하고 나서 여기 안 보이지만 AND 속성에 뭐가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 줄 띄움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을 출력하고 나서 줄 띄우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넘버 뒤에 AND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 이 공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이번엔 1, 2, 3, 4, 5가 예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여기 예쁘긴커녕 퍼센트가 붙어서 이게 굉장히 흉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윈도우 환경에선 찍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마도 맥 환경,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일 건데 이건 지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맥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터미널이 시키지도 않은 어떤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까지 출력이 됐는데 이게 줄 띄움 없이 프로그램이 종료됐어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출력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줄 띄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줄 띄움을 해주면 이걸 지금 없앨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줄 띄움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정 보기 싫으시다면 줄 띄움을 통해서 이걸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넘버스를 순회하면서 반복문을 다 돌아주게 되면 이 모든 숫자가 출력이 됐겠죠. 다시 말해서 이 반복문이 끝나고 5번 라인에 내려왔다면 이 모든 숫자의 출력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 띄움을 해주면 되는데요. 줄 띄움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줄 띄움은 그냥 프린트 함수만 호출해주면 돼요. 아무 인자도 주지 않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밸류스에는 들어가는 값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되는 게 없고요. AND는 지금 비워놨기 때문에 줄 띄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그냥 호출만 하게 되면요. 어떤 값도 출력하지 않고 줄 띄움만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는 이 퍼센트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맥 환경에서 퍼센트를 보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는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통해서 이 값에 하나하나 접근해서 출력해 줄 수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간단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패킹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언패킹. 언패킹 말 그대로 이 패킹되어 있는 걸 푼다, 포장을 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어떤 함수의 인자로 이렇게 묶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 묶음 데이터를 통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여러 개 전달하는 방식을 언패킹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당최 무슨 말이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인자를 입력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numbers를 주게 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괄호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콤마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numbers라고 하는 게 묶음 데이터고요. 이 묶음 데이터를 풀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풀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풀어줄 수가 있냐? 여기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달아주면 이게 언패킹이 됩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해보면 1, 2, 3, 4, 5가 예쁘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 어떤 거랑 결과가 같냐면 우리가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여러 개의 인자로서 전달하는 것과 완전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원리냐면 넘버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의 아이템이 대괄호를 통해서 묶여 있죠. 그런데 이 에스터리스크를 달아주면 이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인자로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의 경우처럼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5개의 인자로서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템이 5개가 아니라 6, 7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넘버스 앞에 별표를 붙여주게 되면 7개의 인자를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 뽑아보시면 1, 2, 3, 4, 5, 6, 7 이 결과는 이렇게 1, 2, 3, 4, 5, 6, 7 이것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언패킹이라고 하는 기능을 배우게 되면 참 어지러운 게 이게 패킹이랑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print numbers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 말 그대로 numbers라고 하는 어떤 입력값을 받을 거고요. 이 입력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에스터리스크가 어디서 등장했냐? 이거는 매개 변수가 정의될 때 등장했죠. 자, 이럴 때는 패킹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rint numbers를 호출할 때는요. 하나의 값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찍어보면요. 이때 1, 2, 3, 4, 5, 6이 numbers라고 하는 변수로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에스터리스크가 등장하니까 이 패킹이 되었죠. 자, 다음으로는 인자의 경우입니다. 인자의 경우에는 언패킹이 수행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으니까 매개 변수의 차원이고요. 매개 변수에는 에스터리스크가 달려있지 않아요. 언패킹을 수행해줄 때는 인자를 넣어줄 때 그때 에스터리스크가 등장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 넘버스를 호출할 건데요. 이 인자로 저희가 이 언패킹을 수행해줄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언패킹을 수행해준다는 얘기는 어떤 묶음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무엇을 전달할 거냐면 이렇게 묶음 데이터 전달할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A, B, C 총 3개의 변수를 입력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킹된 데이터는 1, 2, 3 이런 식으로 3개의 아이템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나서 이걸 출력해주고 나면 이건 당연히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개의 데이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묶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데이터고요. 이 하나의 데이터가 A로만 쏙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는 어떤 입력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더 필요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묶음 데이터를 그냥 묶음 데이터 그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포장을 벗겨내서 이걸 3개의 인자로서 전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냐? 인자에 에스터리스크를 달아줌으로써 언패킹을 해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달아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출력 결과 이때는 1, 2, 3에 더해진 6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장지가 뜯겨져서 A에는 1이, B에는 2가, C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쏙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은 헷갈리지만 이 함수 정의,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때 별표가 붙어 있을 때는 패킹의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 함수 정의부가 아니라 함수 호출부에서 어떤 인자의 에스터리스크가 붙었을 때는 그때는 언패킹을 의미한다. 요거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코딩 테스트를 풀이함에 있어서 꼭 필수까지는 아니거든요.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언패킹이나 패킹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셨을 때 코드가 상당히 짧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프린트 심층 분석 시간이었고요. 오늘 강좌의 도입부나 말미에서 이 프린트 심층 분석이라고 하는 심오한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다차원 리스트 출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다루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챕터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